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고통 속에서 그걸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려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지죠.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이 배가 되거나 두려움과 흥분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는 그 시작은 사실 알아차림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거죠. 짜증나는 마음을 벗어나려면 내가 지금 짜증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하고요. 흥분을 가라앉히려면 내가 지금 흥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평가할 필요도, 무엇을 판단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비를 가리고 판단하려 할수록 안 좋은 상황에 더 얽매일 수 있거든요. 마치 내 마음속에 등불을 밝히듯이 불빛을 켜서 마음의 상태를 그냥 들여다보는 겁니다. 생각이나 감정, 상황에서 나 자신을 거리 두기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이나 감정,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감정이나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 할 때 나 자신을 알아차리고 그것들과 거리 두기를 해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제도 있었습니다만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방송이 중계가 되죠. 그게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해서 오늘도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1부까지만 방송을 해드리고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 토론도 나눠보셔야죠. 우리나라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가 걷는 세금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31조 원 가까이 덜 거쳤습니다. 2년 연속 엄청난 세수 펑크가 발생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서 또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예산을 더 추가해야 한다. 이런 논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나라 살림 같이 한번 걱정해 보실까요? 또 정부가 임대차 2법의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임대차법 전면 폐지 혹은 일부 개선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세입자의 주거를 안정시켰느냐, 임대료를 상승시킨 주범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또 보내주실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퀴즈. 예적금 금리가 그래도 만족스럽진 않죠. 그런데 연 9%대 적금 효과가 있는 이 상품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약 17만 명이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요. 또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이것 계좌라고도 부르는데요. 앞에 네 글자가 더 붙습니다. 총 가입자는 166만 명. 가입 가능한 청년 인구의 약 28%에 달합니다. 청년이 도약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계좌라고 힌트를 드리면 거의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6글자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단 계좌인데 청년이 도약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던 미국 증시가 회복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이 올랐고요. 다우가 0.38%, S&P 500 지수도 0.67%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발표인데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미국 철강업체, 알루미늄 업체는 오히려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그 트럼프의 관세가
협상용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분석이 실리다 보니 네. 시장의 투자 심리가 이제 서서히 살아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어제 뭐 포스코와 같은 철강 기업들 주가는 신저가를 기록했지만 네. 미국의 철강 기업 블랜드 클리프스라는 업체는 주가 18%두 자릿수 넘게 또 우리가 요즘 일본 제칠 인수에 관심을 기울였던 US 스틸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철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는 약세를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는데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충격이 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점차 딥시크를 사용을 차단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올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1.46%나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고요. 국제유가 오르고 국제금 가격은 사상 최고입니다. 국제유가는 올해 1월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목표치를 밑돌았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3월 인더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는 배럴당 71달러까지 북해산 브렌트유는 75달러를 넘어서서 이틀째 오름세고요.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더분 금 선물 가격은 하루 만에 트라이 온스당 47달러 넘게 올랐는데요. 네. 2,934달러. 3,000달러 간다 그랬는데 3,000달러에 한 60달러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미국발 관세 폭탄 우려로 약보합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강보합입니다. 코스피 12포인트 정도 올랐죠. 네. 2533선에서 코스닥도 한 1.7포인트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올해 들어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 특히 이제 코스닥이 751포인트까지 올라서서 올해 들어서만 10% 이상 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체크해야 될 게 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얘기를 했나? 어떤 걸 서명을 했나? 예고했던 그 관세 부과하기로 행정명령 서명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비행기 내에서 기내에서 얘기했던 일이 행정명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예고했던 대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이제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단서도 붙였어요.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가 없다. 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 네. 시행 일자거든요. 이게 행정명령이 발동이 되면 즉시 시행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 표현이 없었어요. 그러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똑같이 철강 25%, 알루미늄 10% 매길 때를 복귀해 보면 관세를 먼저 세게 때리고 네.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서 쿼터량, 뭐 수입 물량 제한이라든가 이제 면세 물량 정도를 조정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네. 그 시점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준을 25%로 잡아놓고 그 회사들, 그 나라들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게 아마 상호 관세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이 자동차 반도체까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우리나라 철강업체들 주가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많을 텐데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중고예요. 네. 이미 중국산 저가 공세에 철강 업종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여기다 이제 트럼프발 관세로 이제 이중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철강은 25% 그리고 알루미늄은 10%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니까 네. 협상을 통해서 우리는 쿼터 물량을 받았거든요. 네. 직전 연도 3년 평균의 70% 정도 한 263만 톤까지는 면세로 수출이 가능했지만 이걸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 수출 물량을 줄이는 대신에 무관세 혜택을 수용을 한 셈인데 이번에는 이것마저 추가 관세나
쿼터 축소 가능성까지 지금 없애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예외나 면제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뭐 현대제철, 포스코의 경우에는 대안이 별로 없거든요. 예. 개별 협상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데 협상이라는 건 기브앤테이크입니다. 네. 우리가 뭔가 줘야지만이 그쪽에서 양보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 현지에 미국 내 제철소 건설을 이제 신설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철강이라는 게 산업재 기초 소재다 보니까 자동차 가장 많이 쓰이죠. 강관. 네. 네. 그다음에 가전제품에 쓰이죠. 그러니까 이제 철강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중소 중견기업들의 공급망과 함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의 뭐 자동차, 가전 여러 산업에 이제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그 철강을 많이 쓰는 자동차 관련주들 좀 빠졌다라는 게 그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가 향후 반도체에도 관세를 매길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TSMC가 벌써 뭘 좀 움직이네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데 이렇게 이제 제조 굴기를 이제 표면화하고 있는 이제 미국이 반도체도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전에 이제 TSMC 대만의 최대 반도리 파운드리 업체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좀 늘려라. 네. 트럼프 정책의 일환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득을 보는 국가들이 적어도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서 장사하려면 미국에다 공장 짓고 미국인 고용해서 제품을 만들라라는 압박입니다. 네.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이시바 일본 총리의 이 면담이었는데요. 네. 관세라고 있지만 청구서라고 받아들여서 미국은 얼마나 투자할 건지를 보내라는 겁니다. 이시바는 일본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100조 냈어요. 근데 여기 14배를 쏘았습니다. 1조 달러 1,460조 원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TSMC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 단지 이사회를 열고서 이미 가동 시작한 공장 1개, 건설 중인 공장 2개 이어서 또 네. 하나 신규 건설하는 공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마찬가지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네. 이것만 갖고는 성에 안 찬다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투자 계획을 내놔라라는 간접적인 압박입니다. 타이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벌써부터 미국과 협상할 준비 혹은 이미 협상을 마쳤고 우리가 좀 분발을 더 해야죠. 또 조금 답답한 소식이 있는데 빚을 못 갚는 젊은 층 또 노년층도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사회생활을 빚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빚 못 갚고 연체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바로 20대 얘기입니다. 지난해 이제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처음으로 10만 명 돌파했고요. 특히나 20대, 60대에서 늘고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이제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을 석 달 이상 장기 연체할 경우 국가가 대신 채무 상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이자 원금이 감면되는데 신용회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 지난 2020년 약 1조 원대이던 원금 감면 총액이 지난해 1조 6,700억 원, 58%가 급증했습니다. 네. 이른당 평균 감면액이 약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늘었는데요. 특히 20대 신청자 수가 한 2020년 대비 25%가 늘었고요. 네. 60대 신청자 수는 32%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청년층은 왜냐?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이 청년층의 이런 이제 연체 이자로 이어지고 있고 고령층의 경우에는 노후자금 부족이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20대, 60대 시니어층 궁극적인 해법은 내가 일하고 내 스스로 자력으로 빚을 갚을 그렇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좀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진다는 말. 그 말이 또 딱 맞는 것 같고요. 정말 한기에 내몰리신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화요일은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는 날. KBS 조정인, 서영민, 강나루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정인 기자님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네. 거의 뭐 몇 달 만에 오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네. 우리가 좀 반가운 소식 가지고 좋은 이야기 가지고 토론을 하면 좋은데 이번에는 펑크 이야기입니다. 타이어 펑크 아니고 그보다 훨씬 큰 거의 31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 사실 이거 1년 전에도 되게 크게 또 화제가 됐던 내용이잖아요. 요 우선은 정리를 좀 먼저 부탁드릴까요? 너무 큰 금액이라. 그 이제 정식 용어로는 이제 세수 결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설명해주신 것처럼 지난해 국세 수입이 이제 336조.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정부가 이 정도 한 거치겠다 하고 사실 예산을 짰던 게 367조였어요. 그러니까 얼핏 이렇게 들으시기에도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이걸 빼기 하면 이게 한 30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덜 거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수 펑크로 말씀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러니까 집안 단위로 따지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한 달 월급이 이 정도 들어오겠다 생각하고 다 예산을 다 짜놨는데, 그렇죠. 뭐 식비는 이 정도 들어가고 학용품비도 들어가고 여행비도 이 정도 들어가겠다 했는데 이제 월 말에 딱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적게 들어온 거죠. 그럼 이제 가게 운영에 당연히 차질이 생기고 여행을 갈 줄 알았던 막 아이도 울 수도 있고 막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나라 단위로 보면 이제 더 크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전년도에도 더 세수 결손이 한 56조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이번에 30조, 그 전년도에는 56조.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발생하면 그래 시행착오 거쳐서 다음에는 좀 더 잘 걷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2년 연속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좀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6조, 31조 합쳐서 2년 동안에만 87조 원이 덜 거쳤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강나루 기자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써야 할 돈은 사실은 이제 거의 고정되어 있고, 그쪽 고정 지출들도 상당히 많은데 걷는 돈,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으로 따지자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그냥 적자 상태가 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인은 뭡니까? 이렇게 세금이 잘 안 거치는 이유는? 네, 이번에 이제 가장 안 거친 세목을 보면은 이제 법인세가 좀 가장 많이 펑크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법인세에서만 거의 뭐 17조 9천억 원이 덜 거친 셈인데, 그만큼 이제 뭐 그 경기도 안 좋고 기업들 실적도 작년에 이제 지난해 세금을 걷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래서 좀 약간 그게 안 좋았고, 또 하나 이제 조금 그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 예납 제도라고 해갖고 이제 세금을 그 전년도 세금을 걷기도 하지만 올해 한 6월까지의 이제 실적을 보면서 중간치를 한번 납부를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 그 작년 상반기에 좀 실적들이 좋았어서 조금 잘 거칠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가 보면은 이게 좀 그 정세도 굉장히 많이 불안정했고, 또 아직은 뭐 경기 변동성이 커진 데다가 고금리 상황이어서 뭐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하거나 뭐 이자를 먼저 납부해야 되거나 기업들 입장에서 세금보다는 이제 먼저 좀 충당해야 될 비용 같은 게 커지면서 조금 덜 거쳤다,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은 법인세가 가장 많이 덜 거쳤는데 법인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거친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을 겁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2023년에 적자 냈습니다. 적자 내면 그 다음에 법인세를 안 내게, 당연히 안 내게 되겠죠. 법인세는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던 기업이고 이
가장 우리나라 법인세가 막 몇십 조, 뭐 100조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이 낼 것 같지만 극히 소수의 기업이 90% 이상을 냅니다. 삼성전자가 뭐 극히 많은 양을 냈었는데 가장 많은 양을 내던 기업 한 두어 곳이 작년에 아예 안 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세 쪽에서 손실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 얘기 나온 김에 요거 잠깐만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법인세 인하 아닙니까? 그 약 한 21% 되는 걸 15%까지 낮추겠다. 미국에 투자하라. 회사를 미국으로 들고 와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법인세도 잘 안 거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3천억 초과하는 과표가 한 최대 24%까지도 법인세율이 있죠.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전 대통령이 바이든이 한 일은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말자였습니다. 글로벌 그렇죠. 법인세.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법인세를 낮추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은 모든 나라들이 세금을 적게 걷고 국가가 할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국가의 역할이 커졌고 사실은 또 국가가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해서 글로벌하게 협약을 맺었는데 이제 후임 대통령은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 법인세 적게 낼수록 좋다. 법인세가 적은 나라가 더 좋다. 특히 트럼프는 기업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런 쪽으로 그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 근데 미국은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대신 지금 거두려고 하는 세금이 있잖아요. 관세. 있고. 네. 관세를 법인세를 대체하는 어떤 세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럴 수 있죠. 워낙에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계획대로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법인세가 없어져 버리면 만약에 확 줄어든다면 우리나라는 나라 살림을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내수도 크지 않는 나라, 소득세도 빤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더 많은 기업들이 법인을 설립을 하고 투자하고 고용해서 선순환으로만 돌아간다면 전체적인 세수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참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도 않은 상황이고 계획했던 것도 안 거치고 있고 물론 반도체 경기 어떤 사이클을 타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2년 연속 87조 원의 세금이 덜 거치고 있다. 일단은 뭐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이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정밀하게 세수를 어떻게 계산해 볼 수는 없는 거냐. 뭐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부가 뭐 공개하는 건 없나요? 네, 사실은 이게 코로나 이후부터 뭐 2년 연속 지금 뭐 세수 평가가 났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는 또 너무 세수가 많이 거쳐갖고 또 2년 동안 맞습니다. 난리였던 적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오차 범위가 커지고 있는 게 이제 좀 세계적인 좀 뭐 현상 중에 하나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펑크가 저희가 2년 연속 나버리니까 쓸 돈이 안 들어와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너무 특히 법인세나 이런 모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또 일부 의원들은 뭐 소송을 한다고 공개하라고 하기도 했었고 근데 정부 상대로.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어떤 식으로 이 세수를 추계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공개를 뭐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해 세금이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사전에 이제 예측하는 그 모형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뭐 이런 거를 좀 까놓고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하고 있지만 뭐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사유가 불필요한 혼란을 뭐 야기할 수 있고 또 정책 집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사유를 들면서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이제 계속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어떤 실적을 추정을 할 때 본인만의 이제 모형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성장률도 좀 넣고 매출액 증가율 넣고 거기에서 이 기업이 평균적으로 영업이익률 가져왔던 거 넣고 하면 대략의 이익도 나오고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정부도 그게 있기는 있을 텐데 항상 오차는 너무 크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정밀하게 세수를 추계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약 30조 8천억 원이 덜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면 그렇다고 해서 30조 원을 덜 쓸 것도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 예산이 한 670조 정도인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쓸 돈은 또 정해져 있고. 그게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까 조정현 선배가 얘기해 주셨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왜 이렇게 추계하냐를 두고 이제 계속 논란이 나오면서 이제 소모적인 사회적인 논쟁이 발생한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건데 네. 근데 사실은 그게 고정비
지출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정확히 계산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세우는 거랑 네. 아예 이제 잘못 계산해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는 돈에 사전에 조정하지 못하고 못 쓰느냐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재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는 입장도 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만약에 그럴 거면 어떤 외부적인 검증과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가지고 사실 좀 이게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내야 기재부의 입장도 좀 설득이 되고 좀 입지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제 계속 연달아서 좀 이런 결손이 난다 그러면은 뭐 이게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좀 힘을 받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기재부가 틀림없이 이 추계를 잘 못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사실은 제가 기재부 출입할 때 기억이 나는 것이 그때는 꽤 정확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거치고 생각보다 더 많이 거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적게 거치는 게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심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좀 더 공개하고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으면 어쩌면 만약에 애초에 이렇게 적게 거칠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었다면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2023년에 적자를 냈는데 그래서 법인세 낼게 뭐 이래저래 세수 지원해주는 금액들 빼면 세금 낼 게 없다라는 게 이미 예상이 된다면 확 줄 것이 이미 저는 예상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부풀려서 말해서 법인세가 조금 더 거칠 거라고 말한 거라면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함으로써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이 좀 부족한데 미리 빚을 내야겠다고 말을 하는 일을 하기 싫어서 세수가 좀 더 거칠 거라고 말했나? 라는 의심을 살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사실 이제 부가가치세는 매월 나오는 소매 판매 동향이라든지 민간 내수 소비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법인세 뭐 6개월 뒤 1년 뒤에 들어올 거는 당장 분기별로 발표되는 상장사들 실적 보면은 또 대략 알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죠. 근데 또 하나가 불용액입니다. 불용. 그러니까 쓰이지 않은 예산이 20조 원이 넘어요.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결산상 불용액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획만큼 원래 이제 계획을 세워놨는데 네, 예산 잡아놨는데 네, 그거는 이제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20조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근데 사실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5조 정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약간 줄긴 줄었습니다. 줄긴 줄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집중호우, 태풍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년도보다는 줄어서 예비비를 이제 집행 안 하는 경우가 늘었다.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사실 바람직하긴 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거에서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네. 또 자연재해처럼 컨트롤 못하는 부분도 그렇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은 아니지만 불용하면 제가 역시 한 2년쯤 전에 취재를 하다 보니 네. 국회에서 국회 통과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이 줄거나 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불용이 국회에서 더 많이 쓸 거라고 늘려놨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 아예 못 쓴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남는 예산. 네, 근데 좀 더 찾아보면 처음부터 국회에서는 이 예산을 못 쓸 줄은 알지만 본인 치정용으로 잡아놓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특히 네. SOC 예산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측이 가능해요. SOC는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1개년, 2개년, 3개년, 4개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첫 해 만약에 돈을 못 쓰게 되면 쓰기로 했는데 못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예산 당연히 밀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밀릴 이 예산들을 더 많이 부풀려 받아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이 SOC 예산을 많이 받아서 지역에다가 홍보하면 내가 이렇게 돈을 따왔어요라고 네. 홍보하는 게 되거든요. 그 홍보를 위해서 낭비되는 예산들도 상당히 많고 특히 이번에 설명하는 기재부가 설명한 부분들 보면 사회간접자본 예산 SOC 예산이 상당 부분 불용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불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불용액들을 불용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 좀 더 신속하게 더 잘 쓸 수 있도록 연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불용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불용은 그냥 쓰려고 했는데 못 썼으니 안 썼으니 잘 된 거냐 아니냐가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못 쓰고 그 못 쓴 돈이 다른 곳에서 낭비된 거거든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 매년 그래서 불용되는 쓰지 못하고 남는 돈 혹은 이제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돈이 뭐 20조에서 뭐 40조 뭐 이렇게 달하기도 하는데 그것만 갖고 탈탈 털어서 잘 알뜰하게만 써도 경기를 또 활성화하는 효과가 생길 텐데 그래서 잡아놓은 예산을 못 쓰는 것도 일종의 긴축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또 추가 경정 예산 논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30조 원 정도의 추경해야 한다 이 얘기를 했고 이따가 권성동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0시에 연설이 있습니다만 또 추경 얘기를 할 거라고 해요. 이 지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추경의 요건이 있잖아요.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뭐 하지만 지금 내년에 보면은 사실 경기가 그 올해 연말에도 지금 계엄이나 탄핵 여파로 내수가 지금 굉장히 가라앉았는데 저는 아까 이제 뭐 법인세도 많이 심각하게 안 거쳤지만 사실 부가세가 잘 거치긴 했지만 지난해 9월에 이 세금을 한번 재추계를 해보거든요. 올해 네. 이제 얼마나 거칠 거다. 그때도 이미 30조 원 정도가 펑크가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는 그래도 이제 잘 거치고 있다. 소비도 좀 늘었고 물가가 이제 오른 측면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예상보다 좀 많이 안 거쳤어요. 그만큼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거고 내년에는 지금 뭐 트럼프의 관세 그다음에 뭐 어디로 튈지 모르고 경기도 그다음에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지도부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경제를 어떻게 갈지도 지금 뭐 방향도 안 서 있는 상태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 아래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갖고 조금 내년엔 어쨌든 추경은 불가피하다 이런 좀 컨센서스는 올해. 올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은 지난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불협화음과 일상적인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회 통과하면 보통 예산이 조금 늘죠. 일정 부분 여기저기서 깎은 다음에 국회에서 이 정도 더 늘려라 해서 결국은 느는데 작년은 감액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전후로 여야 대치가 심했고 그 상황에서 야당이 사실은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통과는 야당이 190석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고 근데 국가가 쓸 돈이 원래 써야 될 걸로 예상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상황입니다. 올해 쓰겠다고 계획한 것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국가가 쓰는 돈이 줄어들면 성장률이 줄어듭니다. 성장률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낮아집니다라고 이미 한국은행에서는 얘기를 했고 국가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올해 경제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하려고만 해도 좀 더 써야 됩니다. 여기에는 야당의 잘못도 있고 여당이 아니면 당정이 좀 더 원활하게 협의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튼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 측면은 작년에 그 어떤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속에서 이미 발생은 했습니다. 그렇죠. 경제도 너무 안 좋고 더 쓰기는 써야 하고 1814님이 경제 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부실한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국회가 일을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는 여야가 머리를 좀 맞대는 것 같고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거를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도 고민을 좀 해봐야죠. 이게 뭐 아까 이제 국회 그 청취자분께서 얘기하셨지만 이제 국회에서의 분위기는 추경은 갈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가 이제 추경의 뜻을 이제 최소 30조라고 했으니까요. 최소 30조 추경을 이미 언급을 했고 아마 이제 오늘 저기 여당 그 원내대표도 아마 추경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창용 총재도 한 1월 기자간담회에서 15조에서 20조 정도 얘기를 해서 네. 아마 규모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충 이제 그 정도 사이일 테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조 중에 한 3분의 1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좀 뭐 상생 소비라든지 소상공인 손실이라든지 뭐 지역 화폐 이런 쪽으로 좀 이제 3분의 1은 쓰려고 생각한다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탄핵 여부에 따라서 조기 대선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이 나라가 어려운데 이제 이 추경을 통한 부분도 훨씬 더 정치적인 명분도 더 같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야가 이제 본인들에게 더 유리한 국면을 끌기 위해 규모와 그 내용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은 뭐 좀 거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있는데 경기 안 좋으면 그 각 정당들이 한 정당에서 추경하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국민적 지지가 있을 때 다른 정당이 반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아마도 마지막까지 싸우게 될 부분은 지역화폐 예산 같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지금 디테일한 걸로. 네, 예. 30조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역화폐 예산으로 그 민주당 안에서는 잡혀 있을 겁니다. 근데 지역화폐 예산이라는 것이 워낙에 이재명표 예산 혹은 이재명표 경제정책의 어떤 하나의 상징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요걸 두고 여야가 좀 싸우는 일이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청취자분들이 보게 되실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15조에서 20조 원 정도면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을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뭐 20조 30조 엄청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추가 경정 예산 보면은 1990년대부터 거의 매년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 적게는 2, 3조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는 한때 한 66조 막 이렇게 편성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4차 뭐 이렇게까지 하고 그렇죠. 몇 차례에 걸쳐서 하기도 했었고 숫자에 우리가 또 둔감해지면 안 되는데 또 그만큼 또 경기가 안 좋다라는 방증일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6글자인데요. 4글자만 맞춰주셔도 됩니다. 청년 세대에게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좌, 정책 금융 상품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5년 동안 매월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은행 이자에다가 정부 기여금을 더해서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기 때 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달 가입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도 맞춰주셨는데요. 3525님은 손님이 오길 기다리면서 오늘은 화이팅 외치면서 경제 맛집 가치 있는 시간 성공예감 듣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9316님도 어머니와 함께 가게 장사 준비하면서 성공예감 열심히 듣습니다. 이렇게 오늘 점심때 장사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4794님은 청년이 우리의 미래죠.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358님은 두 딸이 따로 살면서 이거를 적금처럼 넣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우리 집에 와서 반찬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루 부모님 댁에서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4글자, 6글자 다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5년 차가 됐네요. 임대차법, 임대차 2법 구체적으로 2020년 7월부터 시작이 됐고 정말 그때도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이거를 폐지할 거냐 부분 수정할 거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성공예감 청취자분들이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임대차 2법은 크게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하나고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는 사실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이 전세, 월세에 약간 캡을 씌운다고 하죠. 그래서 상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이제 갱신할 때 직전 계약의 한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약간 제한하는 거죠.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올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거고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사실 한 5년 정도 되면서 이제는 약간 익숙해지신 것 같기도 해요. 약간 2+2 느낌으로 이제 만약에 세입자가 원하면 기존에는 뭐 전세하면 2년 계약이었는데 이제 2년을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내가 그 집에 들어갈 거다 내지는 집주인의 뭐 직계 가족이 거주할 때는 이제 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입 취지는 뭐 이제 결국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거죠. 이제 길게 그리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건데, 근데 이제 5년이 지나면서 이게 주거 안정에는 가격도 포함이 될 텐데. 그러면 이게 과연 이렇게 저렴하게 계속 주거가 안정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수치를 보면 막 전셋값이 오르고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게 과연 맞았느냐, 이대로 가는 게 옳은 것이냐라는 뭐 논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기억하는 이 임대차 몇 법 하는 건 4법이었어요. 4법. 네. 4개. 4개였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건 보면 전월세 신고제나 전월세 상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그러니까 위에 2개의 다른 어떤 후속 조치 같은 것이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법이라고 부르고, 이제는 우리가 이법이 뭐 아주 대중적인 표현법이 되긴 했는데,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처음에 이 법이 도입됐을 때는 시장을 강제로 규율하는 거냐라고 했고, 실제로 그때 하필이면 그 집값이 올라가는데, 특히 임대료가, 전세 임대료가 급히 올라가는 데여서 그때 이제 팬데믹 당시에 엄청난 유동성 풀리면서 집값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고 할 때 4년치를 한 번에 전세를 올려서 엄청 똑같은 단지에 똑같은 평형인데 훨씬 그 새로 신규 계약할 때마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 법 때문에 더 올라간다, 막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시행되기 직전에 올리고 막. 네네. 그래서 첫 1, 2년은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어느 정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세값 자체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전세 자체가 좀 없어지는 것 같다.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좀 선호하지 않고 대신 계약을 갱신하거나 바꿀 때 월세를 좀 더 많이 집어넣는다. 그래서 전세보다는 반전세 혹은 월세 쪽으로 좀 더 많이 가니까 오히려 전세를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보통 세입자들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니까 월세만 많아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부작용 아니냐. 그래서 이 법을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전세가가 급하게 올라간다는 쪽보다는. 어차피 전세의 흐름도 좀 꺾이고 있고 월세로 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전세를 또 고집할 것이냐. 근데 뭐 월세도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조금 더 첨예한 거는 일단 가격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이거를 시장에서 매겨지는 가격을 이렇게 통제한다고 해서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냐. 일단은 1373님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유리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신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너무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상한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양쪽에 좀 목소리가 좀 다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게 정말로 뭐 이제 그래서 안 올랐나 이걸 네. 보면은 사실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아. 어쨌든 뭐 전세 같은 경우도 물건이 주면서 전세값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또 당장 이제 4년을 못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계약을 이제 다시 할 때는 고려해 갖고 이제 조금 뭐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게 이렇게 썩 효과가 있었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굳이 이 그 보호를 위해 만든 제도를 없앨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 때 좀 다르게 만들었다면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사실은 집 전세 구하실 때 이제는 한 번 구하면 4년 산다라는 종류의 어떤 안정감이 있거든요. 네. 2년마다 이사를 한다는 종류의 불안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와 비교해 봐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계약하면 뭐 나가기 싫으면 거의 안 나가는, 물론 월세가 더 많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고, 다른 유럽 선진국들 아니면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년이 기본이라고는 하지만 일본은 뭐 계약 기간 지났다고 뭐 계속해서 이사하고 바꾸고 뭐 이런 문화는 아니거든요. 우리 같은 문화는 아닙니다. 우리는 2년마다 한 번씩 이사하는 문화가 이제는 약간 4년마다 2년 내가 원하지 않으면 2년마다 하지 않아도 돼 정도까지는 왔거든요. 이 제도 속에서. 네. 그래서 이걸 바꿀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네. 국토부가 여러 가지 안을 좀 내놨는데 완전 폐지, 그러니까 도입전으로 복귀시키는 안, 그리고 뭐 4가지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3개는 지자체 위임을 하거나 자율 적용하도록 하거나 상한 요율을 좀 뭐 높이도록 하거나 이런 안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현 정부 들어가지고 국토부에서 바로 이제 이 제도가 논란이 되니까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게 지금 보고서가 나온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겠다고 딱 떨어지게 나온 건 아니고, 그렇죠. 아직 결정은 아니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4가지 정도 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크게는 이제 폐지하자. 그러니까 이건 다 제언입니다. 제언. 그리고 그 각자의 방안에 따라서 다 장단이 있는 거고, 이제 폐지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솔직히 서울이랑 지역이랑 상황이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자.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도는 그대로 두는데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결정하게 하자. 이거 할래 안 할래 해서 이제 각자 자율적으로 제도는 남겨놓고 적용 여부는 협상하게 하자. 네 번째는 이 제도를 그대로 가는데 조금 소폭 조정을 하자. 그 폭을. 상한제 같은 경우 5% 말고 10%로 하거나 뭐 제도 적용하는 이제 집을 뭐 좀 저가형 주택이라든지 뭐 소득 제한을 두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이 보고서도 이제 각자의 제도가 갖는 장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열하고 결국은 이제 국토부가 이걸 토대로 뭐 국회에서 논의도 하고 뭐 이렇게 방법을 찾겠다 이건데 근데 현 시점에서는 사실 이게 동력을 가지고 좀 추진하기는 좀 쉽진 않죠. 이제 탄핵 그렇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좀 행정부가 좀 안정돼야 네, 어떻게 보면 또 동력도 생길 수 있을 텐데 일단 상한요율은 5%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로 올린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에서도 통용되는 말인데 자석 효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10%? 네. 그러면 그게 표준 아니야? 우리도 10% 올려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러면 다른 집으로 이사 갈게요. 옆 동에 있는 싼 집으로 갈게 하는데 사실 전 월세 집을 이사한다라는 게 그렇게 또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 지금의 제도를 어느 정도는 뭐 그냥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된다. 큰 틀에서 바꾸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5%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년이잖아요. 2년 지나서 계약하는 거면 한 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대략 한 5% 안팎일 겁니다. 근데 10%가 되면 한 해 물가 상승률을 한 4% 이상 5% 가까이 쳐주는 게 되거든요. 이거 맞나 하는 생각이 저는 또 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게 뭐 사실 그 2+2 약간 4년은 제 동생이 지금 이제 재수 씨가 올해 아기가 나오는데 전세 2년을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4년으로 돼서 사실은 이제 아기 가진 상황에서 집을 알아보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 집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분과 상황이 잘 맞아서 사실은 이 제도의 장점을 잘 누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누리면서 다음에 이사갈 집을 더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전세 2년이 아니라 4년을 조금 더 안정된 가격에 누릴 수 있다는 그 제도 본연의 취지는 분명히 누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또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5%라고 묶어두면 그 분이 사실 뭐 엄청 뭐 성직자나 이렇게 정말 큰 품이 있는 분이 아니면은 주변 집 다 오르는데 나만 그래 이렇게 해서 남겨두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본인이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고 사실은 안 살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 준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제도의 취지는 맞지만 임의적으로 그 묶어두는 것에 대한 부작용 역시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주로 전세 관련해서 이 전월세 상한제나 뭐 계약갱신 청구권 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월세인 경우에도 사실은 내 계약 기간이 4년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안정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2년을 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 인생 설계랄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계획이 좀 있다면 약간 불확실해요. 한 1년 정도 더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기간이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더 지나면 또 이사를 하는 적기가 돌아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종 애매할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2년 기간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 집주인이 2년 뒤에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그 조건 혹은 가능성을 생각하면 나 그럼 2년 뒤에 한 번 더 이사를 해야겠네라고 1년 이 집에 산 지 1년 지난 뒤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임대인 입장에서 2년마다 세입자를 이제 바꾸려고 했었던 건 사실 이제 가격을 좀 올리려고 했던 그런 요인도 분명히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2484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4년이 좋아요. 이사 비용만 해도 너무 많이 들어요. 유유 4년이라고 하니 마음은 편해요. 보내주셨고 1918님. 임대차 보호법을 비롯한 모든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5년 차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국토부에서도 변경할 네 가지였죠. 4가지 안을 내놨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국회에서 또 한번 논의가 돼봐야 하는 내용이겠죠. 많은 분들한테 좀 어렵지 않은 방향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1부까지만 방송이 돼서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려야 돼가지고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KBS 서영민
조정인, 강나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청년 도약 계좌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정책 금융 상품들 이름 중에 정말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청년들의 도약을 응원하는 계좌. 아까 1101님이 그 질문도 주셨거든요. 월 70만 원씩 5년 동안 넣으면 만기 시에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라고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에 가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종환님 청년도약 계좌요 정답 맞춰주셨네요. 저희 딸내미가 올해 주민등록을 만들었는데 아직은 안 된다고 하네요. 그 19세에서 34세 사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03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아기 돌보고 출근하는 청년이고 싶은 초보맘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아침에 참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정답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소득 기준으로 총 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청년 도약 계좌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주는 것 말고 정부의 기여금까지 합쳐서도 한 6%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알려드렸고요. 한 가지 더 잠시 후 10시부터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방송이 KBS 1TV와 라디오에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5분에 찾아뵙도록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